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많이 쓰인 기갑 전투 차량인 BMP 시리즈는요, 세계 최초의 실용 보병 전투차로서 무수한 실전을 겪으며 시리즈가 3까지 이어진 베스트셀러입니다. 러시아 혁명 50주년 퍼레이드에서 등장한 이 신형 장갑차가 저압 활강포와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한 포탑을 채용해서 대전차 공격력까지 가진 강력한 공격력이 더욱 큰 쇼크를 준 거였죠. BMP-1의 차체 중량은 12.6톤이고요. 300마력 엔진을 탑재해서 충분한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었어요. 수상주행에 적합한 보트형 선체를 적용했죠. 8명의 전투 병력이 바깥을 향해서 이제 사격할 수 있도록 파워팩과 차체 조정을 위해서요, 압축 공기를 사용하는 조종 계통을 도입해서 기존 소련 전차에 비해 조종이 그래도 쉬웠습니다. PG-15V의 히티탄은요, 균질 아변 강판 무려 350mm를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동축 부무장으로 PKT 7.62mm 기관총을 탑재했고요. 2000발의 탄약을 적재하고 있었습니다. BMP-1의 대전차 미사일 탑재도 혹시 세계 최초인가요? 예, 맞아요. 대전차 미사일을 본격적으로 탑재한 건 얘가 처음일 거예요. 이 BMP-1에 장착된 이 9M14 말류카, 이 보통 이제 서방에서 이제 AT-3 새거라고 하는데, 이 대전차 미사일은요, 유선 유도 방식을 사용합니다. 최대 사정거리가 3000m였고요. 4차 중동전에서 이집트 보병에 의해 대량으로 사용돼서 하루 만에 이스라엘 기갑 여단을 괴멸시키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죠. 관통력은요, 2.6kg의 히트 탄도를 통해서 균질 아변강판 무려 400mm를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초기형이라서 사수가 조이스틱으로 조종하는 유선 유도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비용 속도가 이것도 엄청 느려요. 초속 115m밖에 안 돼요. 따라서 이거를 운용하려면 엄청난 숙련도가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3mm 저압포 위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BMP-1이 한참 달다가 뭐 커브 틀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 고정되어 있던 자리에서 이제 대전차 미사일이 떨어져 버려가지고 사라져버리는 이런 한심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BMP-1을 탔던 승무원들 얘기 보면 꼭 중요할 때 없더라, 얘가. 이 미사일은 모두 4발을 적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재장전을 하려면 차내에서 가지고 나와서 승무원이 직접 손으로 장착시켜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죠. 근데 뭐 없는 것보단 낫다고 얘기합니다. 소련군은요, 전방에 전차를 두고 후방에 보병 전투차를 배치하는 그런 전술을 썼어요. 그리고 아군 전차가 진격할 시에 BMP-1 보병 전투차의 대전차 미사일로 엄호하는 작전 개념을 사용했죠. 때문에 9M14 대전차 미사일이 3000m 거리에서 발사 후 명중까지 20초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런데요, 의외로 이게 큰 문제점은 아니었대요. 레이저 거리 측정기하고 탄도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이전까지 서방 전차의 유효 사거리는 2500m 정도였어요. 그래서 3000m 거리 밖에 BMP-1을 격파하기 위해서는 매우 정교한 조준 사격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당시 유선 유도용 미사일을 탑재한 마르다나 M2 브래들리 모두 동일한 작전 개념을 사용했어요. 아무튼 BMP-1은요, 세계 최초의 기념비적인 보병 전투차였지만 실전에서 호된 경험을 하며 한계를 적나라하게 노출합니다. 따라서 소련은 곧바로 개량에 착수하죠. 그래서 바로 BMP-2가 나오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BMP-1 보병 전투차의 등장 이후 서방 측도 점차로 최신 보병 전투차를 차례로 개발해서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첫 타자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독일의 마르더. 그러니까 이 BMP 쇼크 때문에 개발을 가속화시켜서 1970년부터 실전 배치했고요. 얘가 다른 건 몰라도 탑승감은 좋았대요. 그리고 이제 BMP-1하고는 다르게 또 수상주행은 아예 포기해버렸어요. 대신 BMP-1이 무게가 12.6톤이었잖아요. 근데 이 마르더는 무게가 28.5톤, 2배가 넘었죠. 따라서 방어력이 어떻다? BMP-1보다 훨씬 우수했다. 특히 마르더는 무장으로 20mm 마크 20 RH-202 기관포를 탑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련의 장갑차를 아주 쉽게 격파할 수 있었죠. 더욱이요, 탄약으로 보병용 HE탄하고 장갑차량용 APDS탄을 사용하는 이중급탄 방식을 채용했습니다. 프랑스 육군도요, 1965년부터 수상주행 능력을 가진 AMX-10P 보병 전투차를 개발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69년에 완성을 했죠. 그래서 운용 실험을 거쳐 72년부터 실전 배치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AMX-10P 역시 20mm F2M693 기관포를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마르더와 마찬가지로 이중급탄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 마르더하고 AMX-10P가 BMP-1과 조우할 경우
장전 과정이 필요한 73mm 저압 활강포보다 먼저 20mm 기관포를 사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얘는 그냥 땡기면 되니까. 근데 73mm는 뭐야? 장전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들 20mm 기관포의 유효사거리는요, 약 2000m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BMP-1의 73mm 포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이게 500m만 넘어가면 명중률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그래서 이 서방의 20mm 기관포가 오히려 기갑전에서는 BMP-1과의 맞짱에서는 오히려 전투에서 유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련도 BMP-1을 개량하려고 했죠. 하지만 소련이 BMP-1을 개량하기로 한 이유는 사실 따로 있었습니다. 진짜 이유가 뭔가요? 바로 서방의 공격 헬기의 위협 때문이었어요. 이 냉전 시절에 나토는요, 소련의 대규모 기갑부대에 대응하고자 독일의 BO-105와 프랑스의 SA-342 가젤 소형 헬기에 HOT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해서 대량의 무장 헬기를 확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소련 입장에서 설상가상으로 미 육군이 베트남 전쟁에서 처음 선보인 AH-1 코브라 공격 헬기를 대폭 개량해서 전문적인 대전차 공격 헬기를 서유럽에 배치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이 저공으로 비행하는 무장 헬기와 공격 헬기를 상대로 BMP-1은요, 이렇다 할 대응 수단이 없었어요. 따라서 초기에는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을 BMP-1 승무원들한테 2발씩 나눠줬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로 해결이 안 되잖아. 이건 굉장히 탁성공론이거든. 예를 들어서, 야, 너네들한테 휴대용 대공 미사일 2개씩 나눠주면 저 헬기가 와도 문제가 없지 않냐. 여러분들, 헬기란 게 나 갈게라고 예고하고 오나? 불시에 나타나잖아. 숨어 있다가. 불시에 나타나서 사격한 다음에 사라지는 무장 헬기하고 공격 헬기를 상대로 승무원들이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을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이걸 쏜다? 어불성설이에요. 즉각적 대응이 안 된다고. 게다가 서방의 무장 헬기하고 공격 헬기는요, 30m 이하의 저공을 유지하면서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그런데 이 정도 고도에서는요, 지상 적외선 잡음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설사 발견했더라도 전자장비 수준이 낮은 소련제 휴대용 대공 미사일로는 로곤 자체가 아예 안 됐어요. 따라서 BMP-1 보병 전투차가 서방의 최신 보병 전투차, 대전차 헬기, 그리고 대전차 미사일을 운영하는 대전차 보병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긴 사거리와 함께 지속 사격이 가능한 화력이 필요했습니다. 즉, BMP-1의 전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했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래서 BMP-2가 나오는. 맞습니다. 이 BMP-1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 크루간 자동차 공장은요, 오비액트 680 CJ 장갑차를 개발합니다. 이 오비액트 680은요, 30mm 기관포 포탑을 장착하게 되죠. 이 30mm 2A42 기관포는요, 최대 사정거리가 4000m였어요. 그래서 무장 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그리고 서방 측 보병 전투차와 교전에도 충분히 격파할 수 있는 관통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대전차 미사일이 보다 명중률이 우수한 9캔 11-1 파고시나 9캔 11-3 코너스로 교체됩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이제 조이스틱이 아니라 그냥 시선 유도, 보고만 있으면 쫓아가는 사클로스 방식으로 바뀌어요. 특히 이 파고시나 코너스는요, 캐니스터에 적재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운행 중에 이제 잊어버린 일이 없죠. 근데 이 BMP-2가 난관에 한번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오비액트 680 CJ 보병 전투차는 기존 BMP-1보다 전체적으로 성능은 당연히 우수했지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됐었어요. 어떻게 요것도 좀 해보고 아니면 요걸 좀 이원화 시켜보자 이렇게 했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운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소련군 부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주로 이제 게릴라하고 교전을 했거든요. 그런데 신철 규모라는 게릴라 부대한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부안각, 즉 포신을 올리는 각이 제한될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프가니스탄이 산악지역이잖아. 포신을 올려야 되는데 BMP-1은 부안각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더군다나 얘는 연속 사격도 잘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BMP-1 갖고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사실 소련 야전군은요, 고지에 숨은 아프가니스탄 게릴라를 상대하고자 당시에 고각 사격이 가능한 쉴카 대공 자주포를 투입해서 나름 큰 성과를 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BMP-2의 보병 전투차의 주무장이 30mm 기관포가 된 거예요. 결국 여기서 궁여지책이 나오죠. 기존의 BMP-1 차체 생산 라인을 그대로 활용해서 BMP-2를 생산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죠. 당시 소련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1969년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수리강의 전바오섬, 러시아는 다만스키 섬인데 여기서 중국군하고 한 번 붙었잖아, 소련군이.
그래서 중소 국경 분쟁과 스탈린 사후 후르쇼프 서기장의 스탈린 격화 운동 등으로 인해서 점차 중국과의 관계가 소련이 악화됩니다. 따라서 소련은요, 중국에 대응하고자 육군 사단을 증설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런데 신규 부대를 편성하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에 한계가 있었다고. 그리고 1979년부터 시작된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도 함께 작용을 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가능하면 낮은 가격의 보병 전투차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BMP-2가 차체는 BMP-1이랑 똑같다. 거의 같아. 그래도 조금은 바뀌어요. 이제 80년에 크루간 자동차 공장이 개발한 오비엑트 675를 베이스로 해서 이제 BMP-2가 나오는데, BMP-1이 왜 300만 원짜리 UTD 20 엔진이었잖아요. 디젤 엔진. 이걸 뭐 조금 개량했대. 근데 뭐 거의 똑같아. UTD 20 S1이라고 해서 거의 똑같은 거. 그리고 대신 이제 포탑에 예전에 한 명만 들어갔는데 이제 2명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전투실이 조금 축소가 돼요. 그래서 전투 병력도 좀 감소가 됩니다. 6명으로. 다만 전투실에 설치된 건포트가 좌우 4개에서 3개로 감소합니다. 무장 시스템은 변화가 좀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포탑 자체도 전동 구동 방식을 채용해서, 이게 예전에 유압식이었거든. 그러니까 피탄 됐을 때 불이 확 붙었다고. 그래서 그 위험 때문에 전동 구동 방식으로 바꿨고, 그다음에 2축 주포 안전 장치를 채용해서 기동간 사격도 꽤 괜찮았고, 그리고 이 탑재된 30mm 기관포가 안각이 74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고지대 목표나 헬기에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발로 쏠 수 있었고, 분당 200발, 분당 300발, 분당 550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는데, 탑재 탄약수가 500발 정도. BMP-2에 와서도 얘네도 이제 이중급탄해요. 손쉽게 탄약 체계 교환이 가능해요. 그냥 일반 고폭탄, 그냥 철갑탄 이렇게. 특히 이제 3UBR8 APDS 철갑탄은요, 사정거리가 1500m에서 균질 아변강판 25mm를 관통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방 측은 러시아의 30mm에 대응해서 보병 전투차 정면과 측면에 증가 장갑을 장착하는 그런 개량을 해야만 했죠. 이 사격 통제 장치는요, 영상 증폭 방식의 야간 조준 장치가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650m까지 사격이 가능했고요. 달빛이 없는 무월광 상태에서 운용하기 위한 액티브 방식의 적외선 야시 장치가 장착되어 있어서 350m까지 사격이 가능했습니다. BMP 시리즈는 2가 끝인가요? 아니에요. BMP-3가 또 있어요. 이 BMP-3는 1990년 5월에 처음 공개가 됐습니다. BMP-1과 BMP-2의 설계를 기초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근데 성능과 제어는 상당히 달라요. 무엇보다 달라진 부분이 바로 무장입니다. BMP-1의 대구경포를 BMP-2에서 30mm 기관포로 바꿨잖아요. 근데 소련은 엉뚱하게도 BMP-3에 와서는요, 그야말로 보병 전투차용 무장으로는 세계 최대 구경의 100mm 2A70 강선포를 탑재합니다. BMP-1과 BMP-2에는요, 7.62mm 기관총이 동축 기관총이었잖아요. 근데 BMP-3에서는요, 사진에 보시는 것 같이 BMP-2에서 주포로 쓰이던 2A42 기관포가 동축 기관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보병 전투차로서는 드물게 부무장으로 적 장갑차까지 격파할 수 있는 거죠. 이 주포인 100mm 활강포는요, 자동 장전식이에요. 그 다음에 포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반동이 낮은 저속탄을 발사합니다. 이게 초속이 250m밖에 안 돼요. 하지만 구경이 비교적 크기 때문에 성형 자격탄을 사용할 경우에 9세대 주력 전차나 건물 등에는요,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포를 사용해서 레이저 유도식 대전차 미사일 9KL 11-6의 발사가 가능합니다. 이 9KL 11-6는요, 최대 사거리가 4km고요. 균질 아변강판 600mm를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서방의 이 토우에 대항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 이후에 무려 균질 아변강판 800mm를 관통할 수 있는 9M11-7으로 또 한 번 변경이 돼요. 이 탑승 병력은요, 완전 무장한 보병 7명하고 승무원 3명입니다. 그 다음에 개량된 사격 통제 장치의 도입으로 명중률도 굉장히 높았어요. 그 다음에 방어력 면에서도 전체적으로 BMP-2보다 한 단계 위였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차체 앞부분에 제가 사진에서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좌우에 한 개씩 7.62mm 기관총이 설치가 되죠. 과거 BMP-1과 BMP-2가 공산국가 대부분에 골고루 보급된 거와는 달리 BMP-3는 공산권의 붕괴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정도만 보급이 됐습니다. 하지만 꽤 유망한 수출품이 됐어요. 그래서 아랍권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래서 레바논, 시리아, 쿠웨이트, 이란, 아랍에미레이트,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리비아, 모로코 등등등등 많은 이런 중동권, 무슬림권 국가들이 쓰고 우리나라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BMP 시리즈도 실전이 있겠죠. 네, 1970년대부터 일찌감치 중동전에 투입이 됐었습니다. 이 BMP 시리즈가. 그래서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만 실전에서 BMP-1의 수많은 단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너무나 장갑이 얇아서 종이장 같아서 아주 뭐 100m 정도밖에 안 되는 가까운 거리에서는요 12.7mm 중기관총 공격에 완전히 벌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4차 중동전에서는 이집트의 BMP-1 운용병들이요 이 노출된 사막에서 무모하게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하곤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군 전차들은요 장거리 사격의 대가였습니다. 무려 2000m 밖에서 그 작은 이집트군의 전차를 맞출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무모하게 전차와 나란히 서서 이집트군의 BMP가 공격을 했어요. 대전차 미사일 가지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BMP-1이 이스라엘군 전차에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1980년대 아프가니스탄에서는요 소련군은 대량으로 BMP 시리즈를 사용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안강 문제로 BMP-1은 곤욕을 치르죠. 그리고 BMP-2로 교체된 후에는 이제 호평을 받았지만 현장의 소련군 승무원들은 또한 화력 부족을 호소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BMP 시리즈에서 100mm 강선포를 탑재하는 해경이 되었습니다. BMP 시리즈가 서방 기갑차량과의 본격적인 전투를 한 건 바로 걸프전이었습니다. 걸프전 당시 이라크 육군의 BMP-1은요 미국의 M3 블래들리 정찰 장갑차와 근거리에서 조우하게 돼서 장착된 73mm 저하포를 쏴서 격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정한 중요한 문제는 바로 훈련이었어요. 걸프전 당시 미국 M28 브래들리 보병 전투차는 엄폐 지형에서 숨어서 매복 사격하거나 야간에 연령상 장비를 활용해서 장거리에서 토우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해 이라크 기갑 차량들을 격파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라크군의 BMP-1이나 BMP-2는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아주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전투 현장에서 대전차 미사일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다수가 격파됩니다. 이후 BMP 시리즈는 여러 분쟁 지역에서 쓰였지만 절정은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어요. 양쪽 모두 BMP-1, 2, 3 죄다 투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게 우크라이나군하고 러시아군 합해서 장갑차가 파괴된 숫자가 거의 10,000대 가까이 돼요. 그리고 그중 상당수가 이 BMP 시리즈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에도 방어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게 또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 엄청난 BMP 손실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서방에 브래들리 같은 이제 보병 전투차를 요청한 거고 러시아군은 사실 최신의 보병 전투차가 있어요. T-15라고 있는데 굉장히 비싸. 그래서 이것도 몇 대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하지 못했어요. 따라서 러시아군은요 당분간 재고로 남은 BMP 시리즈를 쥐어짜서 써야 할 판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BMP 시리즈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